반갑습니다. 예. 뭐 어제 송영길을 대표하고 전역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뭐 간단한 비하 있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송영길 대표는 본인이 좀 주도해서 대선 승리를 이끌어야 될 막중한 책무가 있는 분이라서 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중간에 특별한 것은 우리 대선 후보 6명이 끝까지 좀 완주를 했으면 좋겠다. 추미애 후보든 박용진 후보든 김두관 후보든 다 자기 좀 색깔이 분명하니까 6명이 끝까지 완주를 하고 최종적으로 후보된 분을 중심으로 원팀이 만들어져서 꼭 대선 승리 어쩐건 재창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뭐 주문이랄까 좀 요청이 나도 동의했고요. 후보께서는 뭐 역으로 제안하시거나 뭐 요청하시거나 없으십니까? 아니 뭐 경선 이런 초창기에 이제 자가격리도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좀 요청했는데 뭐 당에서 고민하다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 뭐 중간에 요청한다고 뭐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덕담만 했습니다. 경선 완주 얘기가 나와서 근데 뭐 지금 정세균 캠프도 그렇고 그리고 후보님께 쏠리는 시선도 그렇고 약간 가진 레벨에 비해서 솔직히 말해서 성적이 너무 저조하다.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당대표에다가 국회의장에다가 총리까지 그 이상 솔직히 대통령 외에는 지금 뭐 다 하신 분이시고 후보께서도 정치 역정을 보시면 마을이장부터 시작해서 군수, 도지사, 뭐 장관 그리고 재선 국회의원까지 근데 지금 어쨌든 첫 경선 결과 나왔습니다. 지난 충청도 예, 많이 실망스러웠을 건데 뭐 기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지하는 분들한테 정말 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죠. 그렇지만 이제 당원과 대의원들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건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많이 돌아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기일전해서 대구 경북 또 강원 경선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요. 우리 당은 뭐 사실은 결선 투표가 있으니까 네. 굳이 뭐 중간에 합종 연행이라든지 뭐 후보 단일화 이런 게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2위, 3위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1위 후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야 단일화도 좀 의미가 있을 텐데 다만 아쉬운 거는 워낙 뭐 이재명 지사가 지금 독주를 하고 있고 64만 선거인단도 아마 더 쏠림 현상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뭐 경선 자체가 좀 흥행이 안 될 텐데 네네. 그래도 우리 당이 좀 더 국민적 관심을 가지려면 좀 흥행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고 또 저는 뭐 지역구가 또 양산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선 본선은 중도층하고 중원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제 부울경 PK 지역에 의미 있는 득표를 해야 본선 승리할 수 있는데 제 뭐 성적과 무관하게 부울경에서 의미 있는 득표를 제가 후보를 하든 다른 분이 후보하든 이렇게 만들어내야 정권 재창출 대선 승리가 가능한 일이라서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이제 부산 경남에서 많이 걱정도 하고 우려도 하고 이제 그래도 끝까지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균형 발전이나 분권 국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비전은 김두관밖에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데 다른 분들도 다 이제 지방의 요구가 세니까 균형 발전이나 지방 분권이나 또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 국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은 같지만 그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에서도 대학을 나오고 또 수도권 기득권의 수혜자들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집이 10억짜리 20억짜리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지역에 가면 강력한 요구 때문에 그런 걸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저처럼 절박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경제와 지방대학이 소멸하고 몰락해 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지금까지
좀 방치했던 절반의 국민들 2,600만을 안고 가야죠. 이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서울공화국 중심으로 이제 발전 전략을 짜서 오늘 이렇게 발전한 측면은 있지만 이제는 개도국에서 선진국도 되고 했으니까 이제까지 보듬지 못했던 절반을 보듬어야 되고 좀 더 뭐 좀 나가서 이야기하면 부동산, 교육, 뭐 기후, 교통, 환경 이런 모든 문제가 수도권 일각에서 오는 폐해잖아요. 이번 충청 성적표를 보면서 되돌아보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12년 대선 때만 해도 솔직히 양강을 형성할 정도로 근데 지금의 되돌아보신 결과 무엇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진단을 하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당내 경선은 권리당원이나 또 대의원들이 결정하는데 이제 그게 결정하게 되는 요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시대 정신이랄까 이런데 시대 정신을 좀 잘 읽고 국민들이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신뢰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후보를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통해서 성과로 보여준 게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 과감한 추진력 이런 거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렇게 지지하는 게 아닌가. 보통 뭐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면 성과가 뭐 예를 들어 성과가 분명한 사람이거나 뭐 또 세력이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뭐 DJY에서 이런 분들이 다 정치 세력에 기반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거나 또 개인적으로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거나 재능이 난 뭐 그런 분을 노무현 대통령 케이스로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안 했기 때문에 그 성과가 크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재명 그런 건데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국회의원직이라는 게 물론 뭐 300명 중에 탁월하게 여정 활동을 잘해서 이렇게 빛나는 후보들이 몇 명 되겠습니까? 제 스스로 이제 20대 국회 김포에 있을 때는 지역의 해난들이 워낙 많아서 지역의 크고 작은 해난 챙긴다고 국가적인 의제에 대해 관심도 제가 많이 못 가졌고 양산으로 지역을 옮기면서 지역 해난을 잘 챙기는 기본이고 이제 국가적인 의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여러 가지 준비나 출발도 늦고 준비도 부족하고 또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좀 제가 간파하지 못한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요인이 돼서 지지율이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대구 경북이나 또 부울경이나 호남에서 의미 있는 지지가 조금 나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의 큰 흐름이 변화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은 잘 안 듭니다. 친노 친문의 표심이 안 쏠린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뭐 가치나 노선으로 가는 게 과거에 이제 우리 민주대 반민주 구도 때 정치의 그런 결단이고 이렇게 보면 지금은 오히려 가치나 노선보다는 세력으로 간다 싶더라고요. 네. 제가 이번 대선에서 또 제가 많은 걸 느끼게 됐지만 저분이 저 후보한테는 절대 안 갈 거다. 내가 평소에 네. 언행이나 네. 처신을 네. 보면 그런데 네. 가장 빨리 가서 뭐 주요 지책을 맡고 이런 걸 많이 봤고요. 뭐 최근에 어떤 국회의원은 얼마 전까지 모 후보를 지지하다가 이재명 대세가 되니까 막 지지를 바꾸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굳이 그렇게 하는 선택이 나는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자기가 지난번에 6명 중에 1명을 선택해서 했으면 그냥 그 후보 같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뭐 빠르면 10월 10일에 결선 투표 없으면 10월 10일에 결정되잖아요. 네. 정확하게 뭐 한 달 남았네요. 한 달 동안 열심히 하고 누구로 후보 뭐 이재명 후보로 되든 이낙연 후보로 되든 뭐 누구 정세균 후보 되든 그 후보를 중심으로 원팀이 돼서 하면 되는 일인데 이렇게 하는 거가 저로서는 좀 제가 올드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잘 동의가 잘 안 돼요. 저는 그런 정치를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여의도 온 지는 좀 되고 정치 일선을 뛴 지는 오래되지만 그래도 저희 여의도 정치권에 물이 좀 덜 든 편이에요. 저는 이렇게 뭐 개파 정치 이런 거 잘 모르고 다만 나도 이제 친노 비문 정도 되는데 노무현 정신을 누구보다 확고하게 지키면서 정치한 사람이라 그래도 제가 어려운 영남에서 지역주의를 돌파하고 당의 요청으로
당일 결심하고 요청하면 난 가서 가감하게 뭐 당선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가서 하는 이런 게 저는 노무현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저도 뭐 노무현 정신을 온전하게 내가 다 승계하는 건 아니지만 국가 균형 발전이나 지방 분권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가치 중에서 또 지역주의 돌파 이런 거는 누구보다도 저희가 개성자라고 생각하는데 뭐 요즘 저 친노 친문도 다 다른 데 가서 하고 있어서 그 뭐 세력 무상을 느껴야 된다나 권력 무상을 좀 느껴야 된다나 그런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2012년 도지사 사태와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그 충돌, 이 앙금이 남아 있습니까? 조금은 남아 이제 제가 양산을 해서 당선된 걸 보면 좀 품어준 면도 있지만 여전히 2012년 민주개혁진영의 최초의 도지사로서 도정을 잘 하다가 중도 사태 암으로 해서 이제 어쨌든 도민들이 상처를 많이 들었는데 그 앙금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죠. 그래서 지금도 곁을 안 내주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고 뭐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막 좀 답답하고 좀 야박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앞장선 사람도 용서하면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내가 본선 경쟁이 좀 더 있다고 문재인 후보로 질 것이냐 김두관으로 이길 것이냐 이런 걸 썼다고 지금까지도 꽁해가지고 그래 하는 거는 좀 가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 섭섭한 생각이. 그러나 뭐 제가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어요. 내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일인데 뭐 어떻게 된 판이 나한테는 그렇게 기준이 끝까지 그렇게 가혹하대. 그것도 뭐 내 업보라고 생각하고 운명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뭐 어쨌든 도지사 충돌 사퇴한 거는 또 민주개혁진영의 그런 대의를 저버린 걸로 평가받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 평생 정치를 잘해서 갚아도 못 갚을 거예요. 그러나 뭐 좋은 정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두 분이 한번 그 부분 관련해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화해를 그런 시도는 못 해봤습니다. 이제 뭐 한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단독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도민들한테 여러 차례 사죄를 했는데 뭐 치열하게 경선했던 또 감정을 좀 뭐 과도한 공격 이런 것 때문에 섭섭해서 후보한테 그 소주 한 잔 털어놓는 게 경상도의 사나이 태도인데 내가 그런 기회를 못 가져서 많이 아쉽죠. 뭐. 나중에 뭐 퇴임하고 나면 좀 만날 기회 있으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간접적으로는 뭐 지난번 다스베이다 또 유수공장에서도 이야기를 좀 하고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송구스럽게 생각도 좀 한번 봐달라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이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뭐 이렇게 좀 치열하게 논쟁하고 검증하는 거는 저는 뭐 본선 경쟁력을 위해서도 뭐 예방주사를 맞다 이리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 선거 때 내가 선거를 많이 했는데 선거 때 와서 뭐 야박하게 하는 사람 많잖아요. 김포 할 때도 뭐 김무성 대표도 그분이 이제 남해 5선 국회의원 최치한 의원 사이시죠. 남해 이제 서각이라고 경상도로 남해 사이인데 김포에서도 정말 모진 말을 많이 하더라고. 그 상대 후보를 언어로 와서. 그렇지만 들을 때는 조금 뭐 내가 좀 섭섭하고 아유 좀 야박하다 싶었지만 며칠 뒤 국회 만나서 뭐 내가 악수하고 이렇게 편하게 지낸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근데 이제 선거 때 또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선거 때 뭐 조그마한 그런 감정선을 건드렸다서 끝까지 꽁한 사람도 많아. 친문과의 섭섭함은 일견 좀 이해가 되기도 해요. 후보들끼리 워낙 그때는 강하게 붙으시기도 하셨고. 근데 친노 쪽으로 보면 거기에서도 사실상 변방이었다. 후보께서는 오히려 대통령만 아끼셨다. 그거는 뭐 사실입니다. 이제 내가 신라 풍계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나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그 패밀리로 보면 비유를 하면 나는 성골 진골도 아니고 사실 육두품쯤 되는데 사실 성골보다 더 사랑을 받은 사람인 건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지나치게 나를 많이 아끼고 염려를 했죠. 왜? 완전 그 촌놈이고 어렵고 이렇게 커온 사람이니까 아마 좀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부산본부장 문재인 후보가 맡았고 변호사, 나는 경남본부장을 해서 나는 행자부 장관으로 오고 인영수로 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핵심들의 입장에 볼 때는
김두관이가 경남본부장을 고생한 건 맞는데 고생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사랑과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런지 늘 그렇게 그렇고 또 제가 좀 또 정치적으로 순진해서 예를 들면 행자부 장관으로서 막 그 행정자치부의 업무만 열심히 하면 잘 되는 줄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행정자치부 고유 업무를 잘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정무적인 활동을 잘해야 되거든.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하고도 만나서 정보도 교환하고 각부 장관들하고도 좀 친하고 당에 또 이렇게 원내대표나 뭐 당의 정책위원장이나 뭐 정책조정위원장 이런 분들하고도 좀 조율 이런 걸 잘했어야 되죠. 그게 이제 정치를 네, 잘하는 네. 건데 제가 행정은 잘했지만 정치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세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친노하고 좀 소원했지 않나 싶고요. 예. 지금 내 진단인데 예. 내가 누구나 뭐 이렇게 좀 친한 편인데 나는 일반 그냥 그 우리 국민들, 평민들하고는 참 소통 잘하고 친한데 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좀 소통하고 뭐 이런 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죠? 밖에서 보면 잘 나가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게 뭐 좀 아쉬운 대목이죠. 이번 경선 과정을 보면 뭐 지금 노무현 대통령 얘기도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 얘기도 나왔지만 좀 민주당 경선이 너무 과거의 얼매였다. 적통 논쟁부터 뭐 탄핵 얘기까지 약간 미래를 얘기하기보다 과거에 그리고 계속해서 노무현이 유산, 뭐 문재인이 유산. 물론 대통령 지지율이 현재도 뭐 40%를 유지하니까 그 부분 무시할 수 없지만 자기 다음 시대를 열어갈 대통령 후보들이 너무 과거에만 얼매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과 함께 후보님께는 평소 그 점잖으신, 그 다음 넉넉한 인품 이런 걸 생각하면 다 모두 까기로 너무 간 거 아니냐. 본인의 이미지만 좀 실추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모두까기라는 거에는 나는 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고 워낙 이제 제가 점잖하고 이렇게 하니까 언론은 주목을 못 받죠. 그리고 이제 좀 뽀족하고 선명한 주장을 하면 언론은 좀 받아주잖아요. 아마 그런 그 기대를 하고 우리 같이 일한 분도 그런 요구도 하고 저도 그런 참모들의 윤원 동의를 해서 이제 그런 면도 있는데 뭐 1, 2 후보들을 겨냥해서 좀 비판을 좀 강도를 높였던 거 그리고 야당 후보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대선 후보에서 비판한 건 있는데 뭐 어쨌든 언론에서 모두까기라는데 전혀 모두까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제일 아쉬운 게 김 부장이 지금 지적했듯이 그 대선은 미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매몰된 측면들이 강해서 그 점은 저도 많이 반성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수 진영에서 박정희 신화가 존재하는 한 우리가 많이 선거 때마다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산업화에 성공한 데 크게 기여했지만 또 이제 맹암이 있는 거죠. 공가가 있는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따님이 그 역사적 공헌한 거는 그 하늘에 떠 있는 신화를 땅으로 내렸다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이라고 누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네. 보수 진영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측면이 있고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갖는 우리 민주 진영의 상징성이 워낙 크지만 민주화 산업화를 우리 성공하고 이제 미래 뭐 정보화 사회로 가든 정보 지식 사회로 지금 이행해 가는 과정이고 산업 구조도 이제 소위 4차 산업 구조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민주당도 그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화의 유산을 우리가 승계를 하되 훨씬 그것을 뛰어넘는 미래의 비전을 내놔야 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방금 지적한 대로 그렇게 매몰된 거는 매우 아쉬운 일이죠. 예비경선 내내 그런 논쟁들이었거든요. 본선이 되면서 정책 토론은 그래도 뭐 조금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게 되고 주도권 토론은 여전히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현재의 그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 게 과거의 축적물이잖아요. 네. 현재 그의 활동을 축적이 미래 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과거 중요한 역사적 논쟁이나 어쨌든 정치적 해난에 대해서 정치로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를 보면서 그 사람은 미래를 예견하고 이 사람이 그런 해난을 이렇게 해와고 이런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이분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면 잘 될 거다 이런 걸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를 다 묻을 수는 없는데 과거에 매몰되는 건 옳지 않다.
그리고 정말 미래를 이야기해야 된다. 저도 이제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좀 많이 높아졌으면 그 소위 그 동북아의 공동 번영과 평화, 한반도 통일 뭐 이런 것도 다 내놓으려고 나름대로는 저도 구상한 게 좀 있지만 지금은 뭐 그럴 단계가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어쨌든 지금 향후 5년이 대한민국이 이제 균형 발전으로 갈 수 있느냐, 그나마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과 지방이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전문가 일부는 이미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기에는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도 마지막 그게 내년 3월 9일에 뽑히는 차기 20대 대통령 정부, 차기 정부 5년이 정말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 차기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이나 지방 분권이라든지 이런 생각이 없는 정부라면 저는 정말 대한민국은 성 안에 수도권의 나라가 있고 성 밖에 비수도권이라는 나라가 있을 거다. 서울에는 오아시스가 있지만 지방은 사막일 거다. 네. 그래서 이제는 뭐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부스러기나 뜯어먹고 사는 2등 국민이 될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는 거예요. 이 절박한 상황을 그래도 가장 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김두관이 이래서 내가 출마를 한 거고 지금도 경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모셔봤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저의 뒷받침, 또 뭐 저만 뒷받침한 게 아니라 청와대 정책팀 또 산자부 뭐 국가균형발전에 다 관여한 이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런 게 다 올인해서 됐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세종시가 만들어지고 10개의 핵심 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 유입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사실은 지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쉬웠고 문재인 정부도 이제 초기에는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을 했죠. 그러나 선언하고 뭐 사실은 진척을 많이 못했어요. 남북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그렇게 했고 또 오랜 적폐인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뭐 이런 쪽에 또 하고 또 한 2년 전부터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도 그러기도 하고 또 일본의 수출 규제 뭐 소부장이 대한 이런 일에 이제 어떻게 보니까 또 뭐 국정에 상당히 올인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언한 것만큼 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지방의회 인사권도 주고 또 이제 수원, 용인, 뭐 고향, 창원시를 이제 특례시로 해서 그당과 자율권을 좀 더 부여한 것도 있고 뭐 없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기대만큼은 네. 못했죠. 그래서 아쉬움이 있고 처음에 자치분권행 자치분권 국가로 개헌도 하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한다 해서 나는 그거밖에 없는 사람인데 다 해버리면 도대체 나는 김동완 뭐 먹고 살지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제 먹고 살 과제를 많이 남겨주셨는데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제가 국정 책임자로 설 수 있는 상황은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할 겁니다만 우리 정권 재창출을 하면 제가 뭐 어떤 직책을 맡고 안 맡고 아무 관계없이 국정 책임지는 정부, 당이나 대통령께 이 균형 발전에 대한 강력한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국가 균형 발전 이런 가치와 비전들이 부각되기보다 솔직히 뭐 언론은 싸움을 붙이기 좋아하니까 다른 후보들에 대한 공세. 근데 또 아까는 또 말씀하실 때 아무래도 언론 주목도가 낮다 보니까 나를 설 때 나를 세우고 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지만 조금 했는데 전 안 했어요. 조금 하다. 그게 유일하게 정세균 후보와 김두관 후보 두 분한테는 또 안 어울리는 옷이다 이런 지적도 상당히 많아요. 그 뭐 100번 말씀하셨죠. 사실은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게 중요해요. 정치는. 이재명 후보는 그게 어울려요. 근데 두 분은 안 어울리는데 너무 같은 쪽으로 사이다를 저도 좀 하고 정세균 총리 후보도 뭐 좀 각을 세우고 했잖아요. 최근에 나보다는 훨씬 나는 뭐 일찍이 그냥 정리를 한 셈이고 정세균 후보는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뭐 예산 조달이라든지 또 뭐 사적인 사생활 문제까지 포함해서 정세균 후보가 이재명 후보 각을 많이 세웠죠. 근데 그게 이제 정세균 총리의 살아온 거라든지 그렇죠. 이미지에 맞는 옷이 아니니까
이 지지하고 저 연결이 안 되잖아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자기 칼라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번 총선은 이번 대선은 뭐 홍준표, 윤석열, 이재명 이런 뭐 이런 까분들이 훨씬 더 득세하는 뭐 흐름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같이 말려드는 게 아닐까요? 서로 뭐라 그런 거 적과 동침처럼 되는 거 아닌가요? 후보님 개인을 이제 만약 정치적 자산을 평가를 한다면 대부분이 이제 동의를 하는 것이 영남, 그리고 중산층 이하 서민, 그리고 가치로서는 방금 말씀하신 국토균형 발전 이런 건데, 지금 영남에 대한 경선에 대해서 솔직히 뭐 지역 민심들은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아요. 후보님에 대해서. 이쪽마저도 뭐 지금 압도적인 이재명 후보에게 몰표가 몰릴 것이다. 그러면 후보님이 나중에 정치적 자산이 과연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말은 직접적으로 저한테는 안 하지만 왜 그런 우려가 없겠습니까? 다 이제 저를 아껴서 그렇게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지지율이 안 나오면 뭐 오히려 정치적 장래에 좀 더 장애가 되지 않는 이런 염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그런 염려도 있지만 어쨌든 이 가치와 철학을 뭐 지금 뭐 그렇게 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냐 싶기도 해요. 염려하는 분들은 염려를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러나 저는 뭐 어제도 그 KBS 사사건건에 삼행시 옛날에 이제 오행시라고 좀 듣다고 삼행시를 민주당 이렇게 하는데 민을 하길래 민주당에 김두관이 있습니다 이러고, 그런데 당은 당당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주 하여튼 좀 이렇게 그만두고 중도 포기는 없다. 뭐 그렇게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내가 쓴 게 아니라 누가 아이들 전화하는 게 내가 기억이 안 나구나. 그래서 좀 주저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사사건건 어제 한 21분 정도 출연했거든요. KBS 1회. 그래서 삼행시를 하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당당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염려를 합니다만은 뭐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가치와 정책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또 그렇게 하면 뭐 적게 나오든 좀 의미 있게 나오든 그건 제가 또 그 나름대로 이렇게 수용하면서 정치를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합니까? 아니면 중도 포기는 없다 확실한? 저는 뭐 중도 포기할 생각이 저도 없습니다. 근데 저 갱선 우리 또 본갱선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뭐 박용진, 추미애, 뭐 추미애장 모르겠는데 김동완 다 자기 색깔이 있으니까요. 자기 색깔을 가지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국민들한테 먹힐지 안 먹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 믿기고 있는 거죠. 그러나 뭐 당당히 주장하고 그 결과를 뭐 겸허하게 또 받아들여서 뭐 돌아보고 반성할 부분 반성하고 그렇게 해야죠. 야권 후보 중에서는 전에 TV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은 지금도 같으신가요? 예, 나는 뭐 홍준표가 이제 그 촛불 정부 그게 2017년 대선에서 한 3% 5%에 출발해가지고 20몇 물론 뭐 당이 뒷받침됐겠지만 홍준표 그래도 여의도에서 단련된 사람이고 종합행정도 했잖아요. 국회의원을 지금 동대문과 뭐 송파 동대문 4선을 하고 경남도지사를 2번 하고 당대표도 2번인가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선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기반이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이 다 기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뭐 틱톡 때문에 그런다 하고 그러는데 20대한테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이더라고요. 홍준표가 그 대중적 언어로 이렇게 설명한 이런 게 굉장히 시원시원하죠. 시원시원한가 봐요. 간결하고. 그래서 저는 느낌이었지만 당대표를 2번에 지은 정책에 있는 홍준표거나 또 당을 창당도 했잖아요. 유승민. 중도나 경제 전문가 이미지 있는 홍준표 아니면 유승민이가 국민의힘 유력 주자가 될 거라고 나는 뭐 몇 개월 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유승민 후보는 이제 뭐
본인은 억울한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비서실장. 국민 입장에서 할 말을 한 사람이잖아요. 아, 예. 정세 없는 복지는 예, 없다라고 예, 주장도 예. 하고 자기 칼라를 내세웠고 또 경제 전문가 이미지가 있어서 중도에 예언 확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배신자 프레임이 걸려서 뭐 대구 경북에서 아예 지지가 없어요. 그쪽 당 기반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홍준표가 될 확률이 높지만 최종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은 어쨌든 뭐 정권 교체를 하는데 유력 주자면 그가 윤석열이든 과거는 묻지 마세요 할 정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홍준표 후보가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같은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해보면 예전에는 국회의원이 아닌 대통령이 없었어요. 네. 단 한 번도. 쿠데타를 제외하고. 네. 그런데 지금은 뭐 제1야당은 영선인 젊은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됐고 지금 여당의 또 1위 주자는 또 국회 경험이 전혀 없는 또 도지사 출신입니다. 이런 시대적 조류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존 정치에 대한 해모, 불신 이런 게 강한 거죠. 뭐 어쨌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이제 우리 사회의 흐름이라든지 역사 흐름에 맞춘 정치 리더십을 요청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87년 민주화 이후 직선제 이후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회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유일한. 그래서 이제 염려를 하는 분도 있지만 또 국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핵심적이고 개혁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상권 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입법부가 갖는 정치가 갖는 중요도 굉장히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지만 이 정치가 그 우리 사회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자원 배분하는 권한도 있고 그래서 이 아마 많은 핸디캡이 될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당연히 이제 많이 보완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뭐 이재명 후보 세력이 좋으니까 국회의원들 많이 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또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여전히 뭐 여당인데 여당이 이제 당정 협의 이런 걸 잘해서 당이 좀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 국회나 입법부 이쪽에 좀 뭐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당이 중심을 잡아서 잘 모르는 게 아니고 너무 강공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장점이 결단력이라든지 실천 이런 게 가장 강점이라고 하면 그 반대에서 오는 우려는 당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이걸 좀 무시하고 약간 포퓰리즘 비슷하게 자기 주도로만 나가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가 맞냐 이런 근원적인 질문은 분명히 있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제가 뭐 주도권 토론 한번 지적을 하다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본인 뭐 홍보비라든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신모 의원이라고 그 경기도의회에서 이렇게 좀 질의하고 따지니까 이재명 지사가 퇴장을 해버리더만요. 그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런 거는 이제 뭐 민주주의자인가에 대한 의심을 하게 하잖아요. 오해를 하면 추진력 뭐 결단력 이런 거 다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 국정을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적 리더십이 참으로 중요하죠. 제가 도지사를 2년 하면서 한 번도 도의회에 부지사를 보내지 않았어요. 내가 다 출석. 물론 뭐 여소야대라는 그런 환경도 있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김두관 의원이 350만한테 선택된 도지사고 경남도의원 59명은 다 350만 도민들에 선택받았는데 59명의 도의원 합의 값이 김두관보다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회주의자고 제가 이제 단체장부터 운명이 그렇게 되긴 했지만 그래서 도의회에 출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현안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여쭙고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최대 이슈는 검찰 고발 사주 의혹입니다. 진실로 보세요? 저는 뭐 정확하게 예단해서 말씀할 수는 없지만 검찰이 뭐 기소와 수사권을 독점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업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검찰권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과 검찰권을 국민에 돌려주는 세력과의 여전히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중심에 선 사람이 이제 조국 장관이고
그것을 이제 핵파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윤석열 총장이라고 봐지는데, 김웅 어제 위원의 그런 기자회견도 나도 다른 거 보면서 봤는데, 네. 뭐, 하여튼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혼란만 더 커졌어요. 혼란만 더 네. 커지는데, 그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누가 수혜를 보는 건이냐, 네. 이런 걸 보면 일단은 뭐 윤석열 전 총장하고 한동훈 검사장하고 김건희 씨가 네. 그 고발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면 수혜를 보는 사람이니까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되고, 그 손종성이라는 범죄 정책기획관이라는 네. 사람이 그야말로 그 검찰총장의 핵심 그 하명을 받아 할 텐데, 그런 사건을 검찰총장에 보고하지 않았다, 검찰총장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는 문제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뭐 이게 만약에 진실로 밝혀진다면 물론 뭐 손준성 검사하고 이제 윤석열 당시 총장하고 이 관계는 또 봐야 될 문제이지만,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증명되지만, 역으로 보면 적폐청산이라 미명하에 약속은 검찰 개혁을 할 때 문정부 초기 약속은 형사나 공판이나 이쪽을 키우겠다는데, 특수부를 너무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약간 칼을 쓸 때 쓰다가 버리려고 하니까 역대 사례처럼 계속 대반복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런 일부 지적도 뭐 저는 그 지적이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가요. 그 기준이라는 게 이제 여당이 됐을 때, 야당이 됐을 때 기준이 사실은 좀 동일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처지가 바뀌니까 기준이 달라지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께서 불신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쉽지는 않지만 저는 그 뭡니까, 검찰이 이제 기소청이라나 공소청이라나 공수처. 기소청하고 예. 저 중대범죄 뭐 수사부, 수사청 이런 걸 해서 거기하고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는 쪽으로 완전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경찰도 이제 소위 지방 경찰하고 또 이렇게 그 중앙 경찰하고 나눠지잖아요. 쪼개서 이렇게 하는 게 뭐 인권이나 민주주의 흐름에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검찰 개혁도 어떻게 보면 지금 한 80% 정도밖에 못 갔잖아요. 또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 개혁의 희생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강하죠. 그 조국 장관의 딸 조민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한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뭐 이렇게 위조로 일단 아직 뭐 대부분이 남아 있지만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일반 일개 부모의 심정으로 돌아가면 그 당시 입항사정관제라는 그 제도 자체가 그걸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 강남에 사는 사람들, 아마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강남의 특권층들이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보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보면 이게 일반 국민 정서로 보면 자녀들이 어쨌든 뭐 스카이대학을 못 가는데 입학사정관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스카이대학을 갈 수 있는 게 부모들의 그 부의 대물림, 사회적 지혜의 대물림을 하는데 유효한 수단이라고 본 거 아닙니까? 그 드라마가 스카이캐슬일 것 같은데, 그런 점도 일반 국민들 정서가 너무 떨어지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의 그 가족, 그 부모, 사모의 처신이 이제 국민들한테 많이 그 마음의 상처를 준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그 조국 장관을 검찰 개혁하는 그 포죽으로 삼아서 낙마시키기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한 거는 명백하다, 나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별개의 문제로는 봐야 하지만, 근데 가령 강남에 만약에 이렇다면 지방에 있는 20대가 가졌을 기회의 공정, 상실감은 크죠. 거기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그동안 솔직히 너무 조국 엄호에만 매달렸다 때문에 민심에 그러한 이탈이 왔고, 그것이 부동산 문제하고 맞물리면서 결국 지난 서울 부산시장 보선을 참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한테 애정어린 비판 쏟아내는 사람도 내로남불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목소리가 실제 없었고 후보께서도 잘 내지를 못하셨어요.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뭐 이미 좀 이제 정리 한 페이지가 넘어갔는데 최근에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제 추미애 후보가 이제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거론을 하고 그 문제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개국본하고 또 서초에 집회 나왔던 분들 지지를 받아서 지금 지지가 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더 세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남은 경선에 임하는 각오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저 상당한 각오로 출범을 했지만 국민과 당원들의 선택을 아주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균형 발전이나 지방 분권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하는 분들도 많이 지원하는 분들에게 많이 죄송스럽고 송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과감한 자치분권 급진적 균형 발전을 통해서 지방도 잘 사는 나라를 지금 아니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알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국회의원으로 만약에 돌아오면 이런 균형 발전이나 지방 분권 또 불평등 타파 이런 걸 통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입법 또 활동, 국회의원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각오를 다져봅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